네, 매크로 이슈도 살펴봐야 되겠죠. 매크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재미도 없고 당장 종목에 영향을 안 미친다 하겠지만은 뭐 물가라든가 금리라든가 또 이런 것들의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은 매크로 이슈들 정리도 해보고요. 전망까지 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우리 우리은행의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빅 이벤트입니다. PC 물가, 예. 4월 PC 물가 나오는데 긍정적으로 본다, 혹은 중립이다, 아니면 또 예상치를 상회하겠는데 우리 부부장께서는 어떤 쪽이세요? 중립에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네.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 예상치 자체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직전 달하고 거의 이제 똑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직전에 발표됐었던 CPI죠, 소비자 네.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을 약간 하회하는 네.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네. 어제 밤에 발표된 미국의 GDP 수정치 1분기. 네. 이 수정치가 예상보다 전체적으로 좀 낮게 나왔는데 물가도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네. 낮게 나왔기 때문에 GDP 물가죠. 이걸 보게 되면 그 수정치가 낮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 최근 5월에 수치가 약간 조정이 될 가능성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4월 달 미국의 PCE 물가도 예상을 조금 거의 예상치 수준에 와 있을 텐데 조금 하회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작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네. 좀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이게 뭐 숫자 자체가 4월 수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6월달 FOMC도 2주 안쪽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들어와 있죠.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게 다소는 예상치 수준 또는 예상을 조금 하회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어젯밤 간밤 장중에 좀 보면 말씀하신 대로 1분기 GDP 성장률이 이제 속보치 나오고 예. 수정치 나오고 예. 최종치가 나오는데 예, 예. 속보치 나왔을 때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예. 1.6.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 수정치는 1.3으로 더 떨어지니까 예. 시장은 금리 인하 이러면서 국채 금리가 그 순간에 그냥 팍 떨어지더라고요. 예, 달러 예. 값도 팍 떨어지고 그런 좀 상황을 오늘 밤 물가와 함께 기대를 해볼까 했는데 예. 너무 기대는 하지 말까요? 높은 기대는 좀 어렵고요. 네. 왜냐하면 수치가 4월달 수치고 네. 그리고 6월 FOMC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좀 긍정적인 수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의미 부여는 조금 좀 빠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게 오늘 밤에 나올 빅 이벤트 한번 전망해 봤고요. 유럽 쪽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는 이미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빨리 먼저 트는 건가요? 뭐 선진주 그죠. 중에서도. 예. 네. 그 정도로 물가가 많이 잡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좀 미국하고 상황이 좀 다르죠. 미국은 올해 물가 전망치가 그 오늘 컨센서스가 나온 거 보게 되면 CPI 기준으로 3.2까지 지금 올라가 있어서 물가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네. 유로존 같은 경우는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 전망치가 2.4%에서 계속 안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미국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고요. 네. 성장률도 어제 미국 성장률이 1분기 수성치가 좀 약간 낮게 나오긴 했지만 올해 연간 전망치가 한 2.4%, 2.5% 여기서 이제 변하지 않고 있고요. 네. 반면에 유로존 같은 경우는 올해 성장률이 1% 미만, 0%대를 기록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2년 연속 지금 0%대이기 때문에 성장이 그렇게 과열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물가가 안정적이라면 ECB 입장에서는 연준과 달리 금리 인하를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인하는 충분히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인하를 하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임팩트가 어떤 임팩트를 주게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선진국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ECB가 그 4대 기축통화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맨 처음은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글로벌 유동성 여건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작동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 선진국 주식시장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을 할 텐데 신흥국 시장에서 이게 약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은 ECB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은 언제 움직일지 좀 불투명하고 이러다 보면 달러 강세로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전통적으로 달러 강세는 신흥국 시장한테 상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신흥국 시장에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 있고 5월 주식시장에 지금 미국만 플러스고요. 신흥국 시장은 대부분 지금 마이너스를 네.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ECB의 정책 전망
그리고 여기에 따른 달러와 움직임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신흥시장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리 미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이 아마 가장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 유로존에서 먼저 금리 인하를 하면 유로화는 약세가 되고요. 그럼 이제 달러 인덱스 바스켓 중에 뭐 유로화가 맞습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가장 크기 때문에. 유로화 약세는 달러화 강세, 원화 약세. 이건 우리 그렇죠. 코스피에서는 좀 싫어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먼저 금리 인하를 해서 유로화가 약세가 되더라도 만에 하나 미국 연준과 나왔던 지표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하게 시사한다면 달러가 좀 더 먼저 많이 떨어져서 달러가 좀 안정되는 이런 시나리오는 충분히 어떨까요? 뭐 가능하죠. 예. 왜냐하면 뭐 모멘텀 측면에서는 만약 그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면 기대하지 않았던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좀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면 모멘텀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게 더 큰 세니까. 임팩트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올해 미국 국채 금리가 연간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고 달러화도 생각보다는 조금 더 강세 기조가 많이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실현이 된다면 충분히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거를 가름할 수 있는 요인이 궁극적으로는 6월 FOMC에서 연준이 올해 정책금리 전도표를 얼마만큼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을 안 하고 3회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유지를 해준다. 이것도 좋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 대형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특히 미국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돼서 우려감이 높았던 신흥국 시장, 한국 시장도 여기 포함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강한 어떤 호재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딱딱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유로화 금리 인하한다고 유로화 약세. 우리가 경제 교과서에서 배운 거대로 하면 오히려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다가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장께서 정말 연준이 강한 사인만 점도표 그죠. 준다면 달러가 더 약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베이지북 어제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제 나왔었는데 전망하는 부분에 6월 달에 호텔 예약이 꽤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경기가 그래서 경기 전망은 꽤 좀 비관했던 것 같아요. 베이지북에서는.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는 여전히 좋긴 하지만 약간 좀 속도가 좀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표들이 조금씩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그 GDP 결과에서도 내용적인 거를 보게 되면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조금 떨어졌는데 이 서비스 부분보다는 이 내구재 쪽 상품 판매에 있어서의 소비 이 성장 기여도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소비는 여전히 잘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상품 소비가 생각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어제 미국 GDP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게 상당 부분은 순수출이 좀 많이 안 좋았던 부분 그리고 이건 수입이 좋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뭐 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여전히 미국 경제는 뭐 충분한 어떤 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모멘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아무래도 다음 주에 예정된 미국 고용지표 발표 이 결과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또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맞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또 보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저녁에 나올 비농업 부분까지 보고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6월 FOMC인가요? 맞습니다. 그렇겠죠. 6월 11일, 12일 날 예정이 돼 있고요. 같은 날 그 미국 그 5월달 CPI 결과가 같은 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조금 그 모멘텀이 좀 중복이 되는 좀 중요한 날인 것 같고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3일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준이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점도표를 찍어야 될 텐데 찍을 분들이 그날 나오게 될 전달이죠. 5월 물가에 관련한 좀 사항들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잡고 있겠죠. 잡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고용지표도 지금 예상치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예상치에서 큰 어떤 변동은 보이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점도표에 참여하는 연준 위원들이 한 19분 정도 계신데 이 19분의 마음속에는 자기는 점도표를 어디에 찍을 것이다 라는 걸 이미 다 결정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한두 분 정도만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 한두 분 정도의 변동은 아무래도 고용지표 결과 그리고 미국 그 5월달 물가 지표가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FOMC 그 발표하는 같은 날 나오지만 아마 그 연준 위원들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언지를 받지 않았을까라고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물가 PC, 다음 주 금요일 비농업 부분 고용, 그리고 나오게 되는 게 FOMC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5월에 물가까지 이제 CPI까지도 함께 나오게 되는.
자, 다 잘 건넜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은행 이야기도 잠깐 하고 국제유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요즘에 좀 통화 정책의 힘을 잃어버린 게 예. 한국은행을 안 보고 계속 미국채 10년물 금리만 예. 보고 있어서 예. 뭐 한국은행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만 눈치를 보는 건 아니고요. 네. 뭐 눈치를 많이 안 본다고는 하지만 네. 실제로는 많이 볼 수밖에 없고 네. 다음 주에 예정된 ECB도 연준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다 볼 수밖에 없는 네. 거고 네. 근데 이제 그 눈치를 봐야 될 대상인 연준의 통화 정책 자체가 약간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게 그 한국은행도 명확하게 어떤 정책 스탠스를 잡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우리나라 물가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면 해외 요인을 좀 무시하고라도 통화정책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물가도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발표될 5월달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달이 2.9% 전년 동월 대비 기록했는데 약간 낮아져서 2.8%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 레벨이 낮은 레벨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 레벨만 가지고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을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연준과의 그 금리 격차가 2%포인트, 200bp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상 최대 수준이고요. 여기서 한국은행이 좀 미리 움직이게 되면 환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환이 안정적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으로는 정책적인 기조를 좀 선제적으로 가져가서 또는 가이던스를 상당히 명확하게 주는 이런 거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 매크로 이슈 중에 원자재 중에서는 유가 아닙니까? 두 가지 재료가 충돌하는 것 같은데 오페크 플러스는 하루 220만 배럴 자율적 감산 예. 연장한다는 예. 이슈와 함께 또 다른 쪽에서는 경기 부진 둘이 충돌하잖아요. 예. 누가 이기나요, 유가는? 결국은 유가 이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이게 포인트인데 올라가기보단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수요 공급인데 수요 측면에 큰 변화가 없는다 하더라도 원유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전망치 자체는 약간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관건이 이제 공급이고 이번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 대해서도 포인트가 이제 공급에 맞춰져 있는데 자발적 감산이 이제 포인트잖아요. 근데 자발적 감산이 잘 지켜지고 있냐? 이게 이제 포인트고요. 네. 이 자발적 감산을 하면 오펙 플러스 측면에서 일단 그 원유 MS 시장 MS를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이 줄은 MS를 누가 채우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미국이 다 이걸 채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지금 한 1,300만 배럴을 돌파를 했고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900만 배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거의 차이가 50% 가까이까지 이제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을 따라가야 되는 오펙 플러스 내에 약간 중소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MS를 잃어버리는 걸 미국이 계속 가져가는 걸 보고만 있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자발적 감산을 사우디 주도로 하곤 있긴 하지만 오펙 플러스 내에서 이게 단일 대우가 형성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약간의 어떤 내부적인 불협화음이 나오게 된다면 공급 제한 이런 조치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서 지금 수급적인 측면은 원유 시장은 공급 위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원유 가격을 추세적으로는 올라가기보다는 횡보 또는 하락으로 이끌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이 온몸으로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선 전에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그렇죠. 네, 또 비축유가 물가 있으니까. 자극하고 맞습니다. 또 예.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거 비축률을 쏟아부으면서 어떻게든 유가를 눌러주고 있어요. 이런 건 또 미 대선에 관련된 그렇죠. 나름의 맞습니다. 예. 좋은 점이다. 뭐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고 여기까지 일단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 전략부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